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 대학과 단과대학과 평생교육원의 공동 기획으로 지난해 4 월부터 진행되는 BT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달 7월 주제가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과 뇌교육, 사회정서 역량이라고 하는, 요즘에 사실 핫한 주제인데요. 오늘 강의를 맡은 뇌교육학과의 장래혁 학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늦은 시간에 200 분이 막 넘으셨네요.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특강은 대중 무료 특강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전국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관련 평생교육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서 매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학교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고, 네, 아유, 김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또 강사분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고요. 교직에 계신 분들도 아마 조금 주제가 맞다 보니 있으실 것 같는데요. 사회정서 학습 아직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직에 있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근데 오늘 아마 전체적인 내용 들으시면 이미 알고 있는 영역인데 '이렇게 학교 현장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네. 그 심각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것도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은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럴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잠깐 짚기만 하고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거를 갖고 와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한 건데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의 내용의 본질은 어 서구에 담겨 있지 않은, 그 서구가 물론 일찍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제도 심각하지만 서구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게 미국에서 갖고 온 건데요. 미국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물론 심각하죠. 네. 하지만 좀 더 본질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제를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과 내교육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교학과 교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에서 빠진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의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조금 들어봐 주시면은 좋겠다. 네. 그럼 화면 PT를 좀 바꿔서 시작하면 될까요? 네. 1 시간 남짓 조금 달리고, 네,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채팅창에 조금 올려놔 주시면은 1 시간 정도 한 후에 한 20여 분 정도 남짓은 조금 질의응답 형태로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화면을 그럼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어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과 내교육 주제입니다. 네. 어 오른쪽 사진을 제시한 이유는, 네, 오른쪽 사진이 왼쪽에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이란 걸 교육부에서, 네, 학교 현장에 내렸던 아주 트리거가 되는, 네, 위에는 인공지능이죠. 네. 오른쪽은 디지털 문명.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네. 여러분이 학교를 다녔을 때와 지금의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거에도 그런 문제, 뭐 정서 문제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본질적으로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두뇌가 변화, 성장, 발전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뇌는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미 유전에 상당한 종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의 반려동물, 포유류급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뛰고 뭐 성인만큼 뇌를 쓰는데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고양이 새끼 놓으면은 뭐 며칠, 뭐 한 1주, 2주 안 있으면 성인만큼 거의 육박합니다. 인간은 15세에서 18년, 18세 정도까지 뭐 넓게 보면 한 20년의 성인기 발달 과정을 너무나 너무나 오랫동안 갔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지점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 유아기의 발달, 청소년기의 이런 사회 정서 문제를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 인공지능과 스크린과 상호작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태블릿이 익숙하고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비인간은 익숙하고 인간이 익숙하지 않은 인류 첫 세대의 출현입니다. 아래쪽 그림에도 보이시죠? 브레인 랏. 네, 이 브레인 랏이라고 하는 2024년 말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현대인의 아주 그 위험성을 경고했던, 네, 스마트폰을 하루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인류의 첫 세대의 출현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 네, 저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리면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이제 현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학과 학과장으로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기계공학을 원래 전공을 했고요. 그 한양대 공과대학에서 미케니컬 전공을 했고, 원래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공학도를 꿈꿨던 청소년이었고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다가 기계가 싫구나라는 걸 느꼈고 12년 동안 꿈을 꿨다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과정은 키스트, 우리나라 정부 출연 종합연구소죠. 키스트에서 융합과학 쪽으로 좀 전공을, 컨디션 모니터링이라고 기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조금 융합과학적으로 변경을 했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2년부터 한국내과학연구원에서 한 12년 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생명공학 벤처기업에서 한 2년 있으면서 생물학 공부를, 유전자 공부를 조금 했고, 짬뽕이었죠.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의 학위 과정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물론 BTS 모교로 훨씬 더 해외에서는 유명하지만 본질은 내교육을 가르치는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뇌 활용 훈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오른쪽에 브레인이라는 우리나라 유일한 뇌 잡지가 있는데요. 올해 20년째입니다. 제가 이 편집장도 한 20년째 하고 있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그냥 사람이다. 네, 이쪽 분야의 연구자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뇌교육학과에 있습니다. 뇌과학은 인간의 뇌 신비를 탐구하는, 비밀을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뇌공학은 뇌에 관련한 편리한 기술을 개발하는 공학 영역이고요. 뇌교육은 뇌를 올바르게 쓰는 철학 원리 방법에 대한 융합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뇌에 대한 의학이나 과학적인 이런 과학자나 의사로서 듣는 게 아니죠. 또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회 정서 문제는 일상의 영역이자 교육의 영역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두뇌 변화의 영역이라,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이 뇌교육 영역에 딱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금 유심히 들어봐 주시면 조금 들어보지 못했던 접근도 있고요. 잘못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습니다. 사회 정서라고 했을 때 정서는 감정인데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감정이 마음이지, 감정이 마음이 아니면 뭐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미리 답을 드리면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인류의 발달한 학문 체계 전체를 아직은 이렇게 탁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먼저일까요? 몸이 먼저일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111호를 브레인 잡지를 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이 사회 정서 학습에 대한 리포트를 실었습니다. 오늘 강연이 끝나는 시점에 이 스페셜 리포트 PDF 파일을 조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비싼 파일입니다. 네, 원래 유료로 네, 이렇게 제공이 되는 네이버의 학술 자료로 제공이 되는 그 내용인데요. 한 페이지 숫자는 한 8페이지 정도인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트렌드상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음 건강 향상을 위한 한국형 해법을 찾다.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이 해법일까?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해법에 접근을 했지만 해법은 아닙니다. 뭐 답부터 드리면 그래서 지금 아마 교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실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해요. 네, 이것은 서구에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 해법은 동양에 아시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런데 정리를 사회정서학습 셀이라고 하는 SEL을 미국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구식 사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식 사고에 뭐가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허와 실을 알 수가 있죠. 우선은 학업 성취도 1등, 행복지수 꼴등,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한국의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려면 견시관이라고 하죠. 볼견, 볼시, 볼관.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견해를 갖거나 뭐 시각, 어떤 시각이야, 어떤 견해야라는 차원이 아니라 관, 네, 견시관. 관이라는 건 꿰뚫는 거거든요. 예, 통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찰을 잘 해야 통찰력이 높아지는데 어떤 차원에서 관찰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한민국 안에서 관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글로벌한 시각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일단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긍정적 시선입니다. 일단은 하도 이제 두드려 맞다 보니까 한국의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교육을 엄청 싫어하는 뉴스만 봤는데요. 이것을 글로벌로 확장하면 한국 교육의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정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훨씬 많죠. 어, 여러분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대통령이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뭘 본받고 싶겠습니까?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넘어간 사우스 코리아를 이끌었던 핵심 원동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입니다. 30-50 클럽 들어보셨죠? 네, 1인당 3만 불의 국민 소득에 5천만 명 이상 국민을 가진 나라에서 7번째 가입한 게 코리아입니다. 2018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이미 7년 전에 30-50 클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2018년 한국. 전 세계가 200국이 가까이 되는데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세계 7번째 가입된 국가라는 거. 그런데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전부인데 그러면 당연히 교육의 힘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국 교육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는 건 일단은 네, 교육의 선진국입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왜 한국이 교육의 선진국이라는 것이 거짓은 아니냐? 일단 교육열이 너무나 높고요. 학업 성취도가 그 결과적으로 너무나 뛰어납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의 대표적인 게 피사죠. 네, 그런데 여기에 수학, 읽기, 과학
보편적 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수학은 대한민국이 탑5, 읽기도 당연히 탑5, 과학도 거의 탑5.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죠. 싱가포르는 제외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부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마카오, 홍콩 다 제외죠. 이런 국가들을 다 제외하고 하면, 한국은 우리나라 정도 규모에 걸맞는 나라로 보면 탑3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육계 칭찬을 할 때 꼽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아마 교육계 인사들이 핀란드 교육 칭찬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핀란드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냉정한 평가상 핀란드의 국민 숫자가 몇 명이냐면 550만 명입니다. 550만 명. 서울 인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부산이 330만 원이니까 부산보다 조금 큰 규모의 국가예요. 그런 국가를 한국 정도의 체급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아닙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핀란드 교육을 아무리 칭찬을 해도 우리나라 체급과 같지 않는 핀란드를 동일선상에 놓는 건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유럽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들 중에 한국과 체급이 비슷한 나라는 네 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뽕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객관적인 그 같은 선상에 있는 혹은 조금 더 위에 있는 나라가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정도까지 네 나라 정도이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다 한국보다 이제 체급이 낮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본질이 보입니다. 일단 체급이 비슷한 국가로 본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탑3 국가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자, 이게 일단은 긍정적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판적 평가,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지나친 경쟁, 암기 위주의 학습, 학생들이 일단 불안하다. 이 왼쪽에 보이는 표가요, 이 OECD에서 피사에 대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인데, 수직축은 스코어예요. 학업 성취도. 자, 위쪽으로 갈수록 베스트예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월스트입니다. 맨 위에 코리아가 있죠. 한국은 탑 아니면 바텀이에요. 한국은 스코어 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첫 번째 국가입니다. 비슷한 국가가 어느 정도 있죠? 싱가포르 제외하고 타이완도 사실상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 반도체 분야가 앞서 나가긴 하나 전체적인 국력으로 보면 차이가 있죠. 이런 나라를 홍콩도 제외죠. 이런 나라를 다 제외하면 한국의 선상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없다. 자, 그럼 수평축을 보면요. 수평축은 행복 지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제일 왼쪽 끝에 있죠. 가장 불행한 나라. 가장 불행하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스코어가 높아요. 그러면 안에서 이거를 견뎌야 되잖아요. 견디는 아이들은 결과를 내고, 견디지 못하면서도 결과를 내는 아이들이 정서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못 견디면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는 왜 생겼냐?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 과학기술이 발전이 불러왔는데 이 나비 효과가 예상외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커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OECD 2030이라는 혁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 보고서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이미 무려 10년 전에 냈는데 아주 잘 제시를 했어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이 되는데 기존 교육 방식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주체성과 자기 주도성이
기존 학습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주체성과 자기 주도성을 갖도록 할까?' 여기에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지난 10 년간 바뀐 것이, 네,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네. 지금은 한 20 명, 25 명이 한 반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꾸라고 OECD가 이미 10년 전에 "칠판에 놓고 1 시간씩 수업하지 마라."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을 냈고요.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선생님이 40 분, 50 분씩 계속 칠판에 뭐 아니면 이렇게 모니터에 놓고 수업하는 방식을 탈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OECD가 가이드라인을 이미 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시선을 보면 이 행복 지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복 지수 나온다. 여기 계신 분들 학창 시절에 정서에 대한 게 화두로 나왔습니까? 네. 저는 기억에 없어요. 네. 정서에 대한 부분은 뭐 잘 견디고, 네, 학습이 메인이었지 인성 뭐 이런 얘기도 더 없었죠. '인성 중심? 대안학교로 가지.'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인성이 국가에서 해야 돼?' 네. "아니다."라고 했죠. 국가 인적 자원 관리에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그 나라의 발전에 필요로 하는 학업 성취도가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네. 달라진 이유는 자살률이, 네, 경쟁 상대가 없는 1 위에 도달했고, 이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 위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후에 얘기할 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지표인데 지금 잘 기억을 한번 해 놓아 주시면 제가 이 이후에 얘기할 내용하고 조금 맞닥뜨릴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인구가 가장 줄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청소년 우울감의 경험이 남학생은 20%, 여학생은 30%. 네. 10명 중에 한 두세 명 꼴이 일단 우울증을 느낍니다. 우울증을 느낀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뇌과학 기반의 뇌교육적 관점에서는 뭐가 있느냐? 우울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한 그 원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 원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침 결식률입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비율이 40%를 넘나듭니다. 즉 청소년이 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는 아이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최근 일 주일 동안 5일 이상을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근데 10명 중에 4 명이나 된다. 여러분의 뇌는, 인간의 뇌는 포도당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자고 나면 포도당 에너지가 상당히 고갈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기분에 관련된 거, 우울감의 경험이란 건 세로토닌이라고 하죠. 뭐 대표 호르몬이죠.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라 호르몬 중에 국가대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한 도파민 정도 되는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을 느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우울하다는 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나의 뇌 상태가, 뇌에서 결과적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덜 되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우울하지 않아요. 네. 본래 나는. 그냥 우울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표현인데, 자, 우울감을 느끼게 만드는 세로토닌 부족인데요. 세로토닌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뇌에서는 10%가 덜 나오고요. 90% 이상이 장에서 생산됩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우울감을 느낄 상호 메커니즘 작동이 이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침을 안 먹는 게 40% 가까이 돼요. 네. 기분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너무 인스턴트를 좋아하죠. 장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은 학계에서는 지중해 식단을 손꼽고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게 전통 한식입니다. 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잠깐 그걸 돌리면요. 뭐가 있냐면
주중 평균 시간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을 안 먹고 잠은 세계 최저입니다. 네. 잠을 자지 못한다. 청소년기에 수면을 적게 가져간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죠. 학업의 밀도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수면을 작게 취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면은 유아기 때 수면과 청소년기의 수면과 성인의 수면과 노인의 수면이 달라요. 이렇게 타겟트가 다르다는 거죠. 유아기들은 한 70% 잠을 자죠. 잠을 자는 이유는 30%만 깨어 있어도 모든 것이 호기심 덩어리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하는 시간이 70%는 돼야 되는데요. 그 70%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아기 때 잠을 잔다고 막 흔들어서 깨우고 나면 큰일 나는 이유가 그때는 이 유아기의 두뇌의 정보 처리를 해 가고 있는 시기라 잠을 자는 게 아니 엄청난 두뇌의 이 시냅스를 형성해 가는 시기고요. 청소년기에는 이것이 학습과 아주 상호관계가 높습니다. 그런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덜 잔다고 하는데 잠을 덜 자고 깊게 못 자면 거꾸로 학업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데 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그런데 당연히 자살 생각 네 뭐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당연히 있지만요. 오늘 얘기 드리는 건 기본 스테이터스입니다. 기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교육 현장에 당면한 이 문제를 접근조차 못합니다. 오늘은 특정 예를 들면 왕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죠. 학교 폭력이나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우리나라 현재 교육부는 대한민국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왜 사회 정서 학습이란 게 왜 나왔는지를 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다니셨을 때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연히 IQ 검사는 없어졌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IQ 검사 하신 세대신 것 같아요. 한 30대 중반 이후라면 IQ 집단 검사를 했을 세대인데 일단 지금은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집단으로 IQ 검사를 했다가는 뭐 뉴스에 나올 일이죠.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라 집단 IQ 검사를 일단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학교가 있다. 저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네 제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긴 게 뭐냐면 학교 생활 스포츠 클럽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때 없었죠? 뭐 예전에는 그냥 체육 시간 있었죠. 뛰어 놀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뛰어 놀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뭐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는 친구들도 많았지만요. 지금은 어 이거는 지역 따라 편차가 있는 게 조금 문제인데요. 많은 학교는 수십 개의 생활 스포츠 클럽이 있고요. 적은 학교는 한 자리의 생활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걸 선택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체에 대한 지덕체 중에 체에 대한 걸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변화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중학교에서 신설이 되었죠.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학기 혹은 두 학기에 시험 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본인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 학기 학년을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 때는 없었죠. "와 시험 성적 평가를 하지 않아?" 너무나 좋죠. 좋아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걸 도입했냐. 전 세계를 보니까 선진국을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런 자유학년제 같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 학문적으로 보면 단일화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육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면 입시죠. 대학 입시. 그래서 멈춰야 된다. 멈추고 자신의 본질, 자신의 가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학계의 많은 의견과 선진국의 교육 모델을 본따서 아쉽지만 중학교에 도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고등학교예요. 왜 중학교에 도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중학교에 도입을 안 할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중학생이 무슨 중학생이죠? 에일리언 브레인, 외계인이잖아요. 사춘기의 시절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뇌로 보면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거를 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도입이 시작이 본격화됐는데요. 어, 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입니다. 고등학교 도입했다가는 네,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학교 1학년 때 주로 도입을 했고,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자유학기제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중학기에 올라가면 최소 한 학기는 성적 평가를 하지 않는 학기를 아이들이 맞이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변화죠. 자,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한 반에 지금은 20명에 25명 밖에 안 되는데요. 수업을 듣지를 않고 듣지 않는 거는 항상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반을 돌아다닌다거나 갑자기 선생님 말을 아예 안 듣고 막 엄청나게 밖으로 뛰쳐나간다거나 뭐 소리를 지르 하여튼 이런 친구들이 한 반에 생겨나고 있고요. 아토피, 천식, 뇌전증, ADHD, 자폐 스펙트럼. 과거에서는 전국에서 이 퍼센트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반에 이 퍼센트를 논해야 되는 시대.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게 사회 정서 역량이란 단어가 한 5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어떻게 어울려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가 집단 뭔가를 하는데 이게 뭔가 너무 아이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유치원생 같은 거죠.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사회정서 역량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작년에는 드디어 마음챙김 동아리까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금 전국 초등학교 중에 마음챙김 명상, 이 명상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안 들어갔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에서도 많이 명상 참선을 하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 넣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가 이 마음챙김 교육을 공식화시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마음챙김 동아리를 만들면 많은 동아리 지원금도 나올 만큼 지금은 빗장이 풀렸죠. 왜 빗장이 풀렸냐? 절벽 앞에 섰으니까요. 자, 이제 이런 흐름들은 조금 봤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 소셜 이모셔널 러닝, 사회정서 학습 교육이라고 하는 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네, 이제는 마음챙김도 모자라서 사회정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이미 이제 선도교사 교육들이 시행이 많이 되었고요. 아직은 전국 단위로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자기 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대인관계, 사회적 인식, 자기 인식 이런 걸 우리 때 배웠나? 배웠습니까? 이런 걸 학습으로 배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유치원 때, 어린이집 때, 집에서 당연한 교육이었는데 이 당연하게 배우지 않았던 교육을 배우는 학습이라는 체계 안에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환경이 바뀌었길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게 미국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미국 거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 걸 모르면은, 이게 본질을 모릅니다. 미국은 이제 카셀이라고 하는 이 미 정부 산하의 민간이자 뭐 정부 지원을 받는 대표 기관에서 이 역량, 아까 5가지 핵심 역량을 체계화해서, 네, 우리 채팅창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그동안은 그냥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 서구권 스타일이 체계화하는 겁니다.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의사결정.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형 셀은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됩니다. 마음 건강 문제가 아시다시피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갖고 있다 보니 약간의 마음 건강은 의학적 용어로 보통 치부를 하는데 교육 현장에 넣은 거는 한국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 건강이라는 단어를 이 사회 정서 교육에 넣었다. 그리고 아시아의 조금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이거는 서구권에서 넣을 이유가 없겠죠. 본질은 아니죠. 그 문화권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이런 커뮤니티, 공동체 의식.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한 3 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여성분이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막 이런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왜 너 남편이 내 남편이야?" 네. 이 "위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는 느낌이 본질이 달라요. 위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의식과 이런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상시 늘상 쓰는 우리라는 표현에 담긴 어원과 문맥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셀에도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체계화했어요. 자, 이걸 하나씩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본질은 네. 네. 같이 해 놨네요. 자, 방금 얘기 드렸던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은 더 뇌과학과 뇌교육의 학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한 발짝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어떤 걸로 바뀌어야 되냐면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질문으로 바꿔야 돼요. 이 얘기를 너무 광범위하니깐 조금은 교육계에 맞게끔 바꾸면 지덕체냐 채덕지냐의 질문입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당연히 지덕체죠. 서구 교육 모델이 지덕체니까. 그런데 오늘날 발달한 뇌과학 기반의 학문 체계로 보면 네 채덕지예요. 네. 요 얘기는 이미 3년 전에 팬데믹이 끝나고 그 국공립 교장단들 1,000명이 대구에 한번 첫 연수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 연사는 접니다. 제가 이제 연사로 연수를 할 때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어요. "교장 선생님, 지덕체입니까? 채덕지입니까?" 인간의 뇌의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어 손 들라고 했습니다. 지덕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채덕지가 맞다고 하시는 분 손 드세요. 지덕체로 배웠는데 90%는 채덕지로 손을 드시더라고요. 교육 현장에 아마 한 10년 이상 있으셨으면 지덕체 모델이 갖고 있는 그 허상 같은 걸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그 유아교육 쪽에서도 연수들이 있어서 한번 나갔는데요. 유아교육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국 어린이집 뭐죠? 그 총연합회인가요? 거기서 연수를 했는데 "몸이 먼전가요? 뇌가 먼전가요?" 이 질문을 했어요. 또 유아기에는 또 학부모들이 뇌가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놀이 교육이란 걸 하잖아요, 우리나라 유아에도. 그러면 근데 "뇌가 중요하니까 뇌가 먼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 있죠. 뭐가 먼저겠습니까? 네. 뇌가 없는 동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뇌가 없는 동물이 많아요. '뇌는 나중에 생겼구나.' 몸보다 그럼 감정이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유아 교육에서 OECD의 가입 권고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2019년 누리과정 개설을 했는데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 OECD는 놀이 중심으로 해라고 했느냐? 유아 중심이라는 건 이제 눈높이예요. 그 시기에 두뇌 발달의 기점을 토대로 두뇌 발달 특성을 고려하되 모든 방향은 놀이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하는 움직임 기반의 학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반 학습이에요. 교구가 아닙니다. 교구는 그다음 문제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면 놀이 중심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교구 중심을 하고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뛰어놀아야 되는데 몸뚱아리를 가지고 뛰어놀면 다치고 다치면 뭐 엄청 시끄럽고 심지어는 소송도 걸리고 안전에 대한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가족에서 아이의 안전에 대한 니즈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런 학부모들의 염려성이 이해가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다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불안이 그런 심지어는 소송이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유치원의 신체 기반 놀이를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가면 어 오징어 게임 아시죠? 여기 오징어 게임 세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을 하거나 뭐 저기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뛰어노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흙을 밟지 않는 아이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기에서 뇌과학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오늘날 인류과학의 정점을 뇌과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뇌과학의 관점에서 움직임이 갖고 있는 것을 이 기제를 모르면 놀이 중심이라고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동물입니다. 식물이 아니에요. 동물의 동자는 네, 움직일 동자죠. 우리는 동물이다. 네, 이게 본질이에요. 앞에 고등이 붙습니다. 고등 동물이나 동물이에요. 고등은 왜 고등이냐? 언어가 있고 의식이 있고 자의식이 있고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는 거울에 비친 얘가 나라는 걸 모르죠. 네. 10년을 산 고양이도 거울에 비친 얘가 나라는 걸 몰라요. 신생아들, 이 신생아는 거울에 비친 얘가 나라는 걸 알까요? 네, 모르죠. 네, 왜 모르죠? 네, 두뇌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셀프 컨셔스, 자의식이란 건 신생아 시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생아 시절에는 내가 나라는 걸 몰라요. 앞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 아기 안고 막 이렇게 하죠. 눈앞에 뵈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 움직일 동자라는 개체 전체가 움직이면 동물, 움직이지 못하면 박혀 있으면 식물. 영어로 애니멀의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본질이 움직여야 되는 개체인데 이 움직임이 결여되고 위축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하지 않았죠. 아기들이 기려고 하면 보행기를 막 태우고 아기들이 기려고 애를 쓰면 막 업고 다니고 이런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두 발로 걷는데 15개월도 걸리죠.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왜 15개월까지 걸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네. 과거에는 12개월 뭐 11개월이면 다 걸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걷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생물종의 진화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움직임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네, 인간은 여기 포유류 다음에 있죠. 자, 포유류, 사지를 다 쓰죠. 조류, 날기는 하죠. 날면 더 위대한 거 아닌가? 뭐, 나는 거를 안 할 뿐이죠.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파충류, 신생아들 움직임과 비슷하죠. 태어났을 때 몸뚱아리 전체만 뒤뚱뒤뚱 할 수는 있으나 사지를 막 조절할 수는 없는 상태. 포유류는 사지를 조절하죠. 두 발로 걷지 못하죠. 사지의 말단을 조절할 수 없어요. 움직이면 이 갈수록 진화된 겁니다. 몸뚱아리 전체에서 사지를 쓰고 사지 말단을 조절하는 것까지. 그럼 이 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양서류, 멍게, 멍게는 성인이 되면 뇌가 없어요. 어릴 때는 뇌가 있다가 뇌를 없애버리는 동물로 유명한데 동물입니다. 해파리, 해파리 많이 아시죠? 해파리는 뇌가 없겠죠. 해파리는 뇌가 없습니다. 감정 없습니다. 오직 움직임만 있어요. 자, 그러면 생물종의 진화에서 보면 뭐가 먼저죠? 네, 움직임이 먼저죠. 그리고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정의 출현. 그래서 이모션, 이게 접두어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몸 상태가 좋으면 누가 툭 치거나 해도 대수롭지 않죠. 짜증이 덜 나는데요. 내가 몸의 신체 균형이 결여되어 있거나 균형성이 상실되어 있는 아주 스트레스도 많고 몸도 안 좋으면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짜증이 난다. 이 짜증은 안에 있는 움직임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모션, 감정이라고 하죠.
근데 감정이라는 기제가 없는 생명체는 이 감정이라는 기제를 기억하지 못하죠. 네. 기억하지 못하면 생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진화적 측면에서 감정이란 게 나온 거예요. 호랑이가, 네, 예를 들면 저게 호랑이가 뛰어오는데 다른 가축 동물들이 '호랑이가 오는구나.'라고 그냥 보고 있다가 죽으면, 그런데 그 공포스러운 기억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다음의 행동을 예측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기제가 출현하게 됩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생기고요. 여기는 다 언어가 없죠? 네. 제대로 된 언어가 없어요. 인간은 언어 중추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언어 중추가 유별나게 인간만큼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의식이 있죠. 강아지, 고양이가 1년 전에 '나는 어떤 고양이였지?'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를 소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의 나를 상상할 수 없죠. 자, 그렇게 되면 하위 동물이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고양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하지만 진화적으로 그 자의식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럴드 에델만 같은 노벨상 수상자는 포유류는 1차 의식을 갖고 영장류는 고차 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에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언어가 없이 자의식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이 언어와 자의식은 굉장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자, 결과적으로는 뇌는 왜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왜 뇌를 갖고 있을까라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뭔가요? 움직임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진화되는 방향으로 고등동물화된 겁니다. 근데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거죠.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브레인이라는 게 생성되었기 때문에, 움직임을 빼고 뇌를 얘기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맞지가 않습니다. 즉, 아이들이 감정이 출렁거리면, 네, 감정이 또 막 우울해지면, 감정이 막 분노가 되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몸에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이 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감정 문제를 다룰 때? 네,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요. 아니, 감정이 출렁거리는데 마음 상담을 하면 되나요? 그게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인가요? 오늘날 발달한 인류과학 체계에서 순서가 뭔가 잘못됐다. 저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인간은 가장 오랜 성인기 두뇌 발달 과정을 갖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사회 정서라고 하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정서라고 하는, 사회 정서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죠. 자, 그럼 하나씩만 조금 보면요. 태어날 때 300~400g을 가져요. 여러분의 뇌무게가. 지금은 이제 한 1.4kg 되죠. 이게 1.4kg. 근데 1kg 될 때까지 6세가 걸립니다. 6년. 6년 동안 한 1kg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5세 정도 되면 1.4kg 가까이 돼. 자, 여기에서 재미난 게 있어요. 태어나서 6년만 흐르면 신체 발달 1단계, 정서 발달 2단계, 인지학습 3단계로 가는데 6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6세가 되면 뇌무게가 1kg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스텝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움직임이 처음에는 뒤뚱뒤뚱 하다가 두 발로 걷죠. 이렇게 가는데 한 15개월 걸려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두 발로 걷는 과정까지는 내가 나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도 거울에 비친 얘가 나라는 걸 통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몸을 움직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세, 3세 사이가 되면, 즉, 내가 내 신체의 모든 조절 능력을 거의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정서의 본격적인 발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서라고 하는, 사회 정서 학습, 정서라고 하는 건 어느 시점에 발달하냐면, 내가 내 몸을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자의식이 이제 프로그래밍 된 차원에서 나오겠죠. DNA에 프로그래밍 된 시점에서 나오나 그때 아이가 내 몸을 얼마만큼 충분히 움직이냐에 따라서 정서가 아주 잘 발달하는 아이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정서가 위축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학습 국가이자 가장 고도화된 국가예요. 고도 성장을 한 국가. 뭐가 바뀌었죠?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대가족이 일단 없어졌어요. 대가족이 핵가족이 됐죠. 자, 정서라는 건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나라는 걸 알아차리니까 나하고 비슷한 생명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내가 나라는 걸 아니까. 자, 그런데 어 접촉할 대상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가족이 없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부모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니까. 또래 형제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디지털 문화가 커졌어요. 정서가 위축되겠죠. 깊은 정서적 교감과 상호작용을 할 대상이 양과 질이 낮아졌습니다. 걸음마 시기가 늦어지는 원인, 본질적으로 농경사회에 비해서 움직임량이 약 10배가 줄었습니다. 아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지금처럼 편리한 집에서 춥지 않고 겨울에 여름에 덥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모든 편리한 이동 수단이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농경 사회가 이제 도시 문명화되고 나서 아기들이 움직이는 비중 자체가 현저히 줄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게 그것을 각 구축하고 있는 환경 자체도 움직임을 많이 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유전자에 세팅된 것도 있겠죠. 인간은 유전과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걷는 것보다, 집 밖에서 걷는 것보다 앉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런 것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지난 산업사회 200년간 급격한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걷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된다. 자, 조금 더 이제 몸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움직임이 두뇌 발달에 너무나 중요하냐면, 운동하면 몸이 좋아져. 이런 건 조금은 덜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운동하면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어린 시절에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우리가 아기들이 이렇게 오른쪽 들고 왼쪽 들고 하면요, 이렇게 오른쪽을 들면 오른쪽에 있는 감각 수용기가 이렇게 팔을 타고 척수를 타고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이렇게 척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섬유다발은 인체 유일한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몸과 뇌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보면 70년대 경부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조금 막혀도 됩니다. 고속도로가 뻥뻥 안 뚫리면 큰일 나겠죠. 자, 그런데 이 감각, 몸의 감각이 척수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타고 쭉 올라가면 두정엽 위쪽에, 머리 여기 위쪽에요, 파랑색이라고 하는 채성 감각 피질에 도달을 하는데 신체 지도가 다 있습니다. 즉 내가 아이가 움직이고 걷고 이렇게 하면 몸이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뇌의 신체 지도에 이 신경망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각 신호가 뇌로 입력이 되고 그다음 앞쪽으로 토스합니다. 앞쪽은 운동이 있어요. 운동 신호로 토스를 하고 전두엽을 통해서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운동은 내려가는 거죠. 즉 이것은 움직일 때마다 감각이 뇌로 입력, 움직일 때마다 뇌에서 운동이 출력, 감각, 입력, 운동, 출력, 이 주고받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훈련의 과정이죠. 젓가락을 집는 생각 해보시면 마찬가지죠. 아기들이 한 3세 때부터 하나요? 젓가락을 집을 때 못 집죠. 한 1000번, 10,000번 할 때마다
이 신호가 계속 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젓가락을 사용할 때 필요한 신경망이 계속 패턴 인식이 되면서 고도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10,000번 연습하면 젓가락질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그 두 발로 걷는 거 너무나 대단한 거죠. 두 발로 걸으려면 사지말단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공학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아이들이 10,000번을 걸으면 사람이 10,000번의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하고요. 아기들이 두 발로 설 때 부모들은 박수를 치지만 뇌과학자들은 인간 뇌의 경이로운 점프에 감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뇌과학에 기반하면 지덕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채덕지예요. 인간 두뇌 발달 원리는 채덕지로 간다. 그래서 신체 조절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않는 아이들은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즉 정서의 발달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 문제가 일어나면 태도가 조금 달라지죠. 태도, 애티튜드. 저 친구 참 태도가 좋구나. 좋은 태도를 갖기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감정 부분을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감정은 마음 영역이 아니다. 오늘 사회정서 학습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이 서구권에서 들어온 이 부분에서 왜 빠져 있냐면, 그 심리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 마음 영역이라고 하는 지난 인류의 오랜 세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바라보는 걸 조금 오늘 시간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감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저 친구 참 감정적이네." 이런 얘기를 하죠. 잘못된 생각이죠.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생명작용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뭐 출렁거리면 감정적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감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그 말 속에 이미 오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은 진화된 기제입니다. 인간이 고등동물로서 진화된 기제인데 거기에 무슨 긍정, 부정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우울하면 뭐야 내향성이면 안 좋은 겁니까? 조용하면 안 좋은 건가요? 화를 내면 안 좋은 건가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어지겠죠. 슬플 때는 슬픔의 호르몬이 작용이 일어나겠죠. 우울감에 형성될 때는 우울한 상태가 되겠죠.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한 상태인 거죠. 내가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본래 나라는 게 있고 더 쉬워진 거죠. 깊은 심해가 있고요. 파도가 칠 때가 있는데 파도 치는 걸 보고 이꼴 바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하늘이 있고 날씨가 바뀌죠. 오늘 같은 이 비바람이 치고 하면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게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비바람이 칠 때 감정이 출렁거리죠. 근데 하늘은 그 자리에 원래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일체화를 하는 순간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감정은 진화된 기제일 따름입니다. 즉 생명의 작용이에요. 이 생명의 작용의 출렁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이면에 있는 몸뚱아리를 몸의 의미를 움직임의 의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네. 쥐는 고양이를 두려워하죠. 처음 본 쥐도 두려워합니다. 유전자에 들어가 있어요. 천적 관계죠. 저렇게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뇌는 부정적 편향성을 갖는다. 이제 감정이 진화된 기제라고 봤을 때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긍정보다 부정에 더 편향되어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긍정보다 부정이 사는데 좋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긍정적 마인드셋을 훈련시키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쥐가 어떤 쥐냐면요. 편도를 제거한 쥐예요. 편도라는 것은 공포와 부정적 감정 기억을 1차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감정적 기억을 없애버린 거죠. 이때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호기심 덩어리가 되겠죠.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네. 상당한 호기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줄어들어요. 두려움은 커지고 어릴수록 호기심이 큰데요. 아주 강한 부정적 기억 감정은 편도라는 데 저장됩니다. 네. 고양이가 오히려 당황스러워하죠.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너무 그 마음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감정이 왜 생겼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출렁거리는 아이들, 감정의 변화가 너무 요동치는 아이들, 물론 호르몬의 작용이 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사춘기와 갱년기입니다. 여기 갱년기 시절이 있습니까? 사춘기와 갱년기,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점에 호르몬 감정의 출렁거림이 당연히 있는데요. 기본적인 그러한 기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감정의 출렁거림이 있는 경우는 신체 균형이 깨어진 겁니다. 신체 균형이 깨어졌다는 걸 조금 더 들어가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율신경이 기본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 자율신경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신경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요. 교감, 부교감 신경 아시죠? 플러스적인 거. 이게 기본적으로 낮추는 부교감. 근데 현대인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인 활동성이 현저히 줄어 가지고요.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잠만 자면 뇌기능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잠을 잔다고 뇌기능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면의 시간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불면이 이렇게 많아진 건데 뭐 고 얘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고 일단 부교감 기능이 퇴화된 경우가 열의 7 입니다. 즉 내가 약간 스트레스가 만연하고 항상 긴장이 많고 뭔가 이렇게 많이 그 출렁거린다. 이러면 기본 부교감 기능의 퇴화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조금 역전돼 있는 거예요. 균형이 기량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항상성 기제가 깨어져서 조금 심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상태가 나타나는데 기본 진단이 어디서 돼야 되냐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 균형이 깨어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디지털 첫 세대의 감정 변화는 거의 대부분 신체 균형이 깨어진 겁니다. 즉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해온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차 태워 가죠. 네. 햇빛 나오기 전에 건물 들어가죠. 네. 흙을 밟지 않죠. 신체 놀이 하지 않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6 년을 이미 커 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기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이런 신체 균형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졌죠. 그런데 체격은 커졌어요. 예 더 문제가 커지죠. 이런 거를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조금 깨어 있는 지식층도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조금 드리고 한 10분 정도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이세요. 강준호 학장인데 특이한 건 그 체육 전공 출신 첫 학장입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서울대도 국영수가 센데요. 체육 전공 출신이 학장이라니. 네, 이례적이죠.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분이 이제 몸 교과서라는 걸 내고 뇌과학, 뇌에 대한 관심이 엄청 생긴 사람인데요. '왜 대한민국 교육에는 몸이 없을까?' 이런 궁금증을 막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왜 몸이 없지? 기껏해야 체력장, 뭐 지금도 없어졌고요. 기껏해야 뭐 사회 저기 뭐죠? 학생 스포츠 클럽 정도? 몸 자체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개발하는 게 없어요. 지덕체 교육 모델에서는.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닌가? 들여다보니까 이제 발견한 사람이 이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인물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생각이 먼저예요. 1번. 존재는 그다음. 존재한다는 앞서 이성적 사유를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이란 건 뭐냐? 인간다움이란 거. 인간이란 건 이성적 사유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성적 사유라는 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몸과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마음이란 건 천상의 영역이지. 마음은 천상의 영역이고 몸이란 건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독립되어 있어. 그래서 이성적 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이성적 사유를 하려면 몸의 감각으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이성적 사유, 지식을 얻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몸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서구의 아주 근대 교육 철학의 바탕이자 뿌리가 되었던 심신이원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몸과 마음은 기능적으로 아예 분리가 되어 있다. 미국의 명상의 역사가 없죠. 서구 의학에 장기를 교체하고 외과적 수술이 발달했고 심지어는 70 년대에 암은 정복된다고 봤습니다. 왜냐 캔서, 암세포만 제거하면 암이 없어질 거라고 봤죠. 아주 심신이원론적 사고였죠. 지금 암이 없어집니까? 스트레스로 막 생겨나는 게 암인데 네, 하루에도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요. 단지 그게 암세포의 문제를 가진 세포로 전이되느냐의 여부지 지금도 끊임없이 돌연변이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암세포의 그 초기 세포들이.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암세포만 제거한다고 없어집니까? 지극히 심신이원론적 사고인데 이게 4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났어요. 인류의 학문은 발달의 발달을 거듭해서 뇌과학까지 왔습니다. 뇌를 몰랐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뇌과학이 발달해서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뇌과학자인데요. 야심찬 책을 냈어요. 데카르트는 틀렸다. 데카르트 에러. 네, 느낌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는다. 요즘에 감각이 상실된 시대인데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보면 느끼면서 걷지 않아요. 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맨발 걷기를 하시냐고. 느끼면서 걷지 않으면서 그냥 걸으면서 왜 맨발 걷기를 하시는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냥 수다 떨면서 음악 들으면서 맨발을 걸어요. 물론 1 시간 정도 걸으면 조금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10 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을 그런 원리를 있는데도 이 느낌이라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정서라는 상태를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디서요? 몸에서 오는 거죠. 지금 서구에서 들어온 사회정서 학습에 빠진 게 뭐냐면 몸에 대한 겁니다. 몸에 대한 체험적 훈련이 등한시된 채 아이들의 정서 학습을 사회 정서 역량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는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죠. 오늘날 인류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의 이 교재를 보면 뭐 이런 걸 느끼라고 해요. 느끼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전달 방식이 상당히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예, 즉 인지적 학습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체험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몸에서 출발해야 되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는 경험이 교사분들도 없으세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지덕체 학습을 받았죠. 더구나 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인지학습 중심으로 받았던 현 교사분들이 이런 아주 거꾸로 된 형태를 예전에 신라의 화랑들 정도면 하겠죠. 호연지기를 기르고 우리나라 국가 전통 인재 방식은 채덕지입니다. 그런데 서구 방식은 지덕체예요.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 교사분들이 여기에 좀 지식을 갖추면 오히려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자, 정리를 한번 하고 조금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한 5분 정도 일단 끝내겠습니다. 자,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뇌를 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한국형 사회정서 교재를 보면 뇌에 대한 영역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뇌를 빼고 얘기하는 게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울대 이 사범대 강준호 학장은 2022년부터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사범대 모든 신입생들에게 뇌 공부를 필수로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뇌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뇌를 공부해야 돼요. 교사와 부모 모두 둘 다 필요합니다. 뇌를 제대로 공부하면 몸의 필요성을 느껴요. 뇌의 변화가 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뇌의 변화 이 세 가지 축을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네, 반쪽짜리다. 제가 오늘 끝나고 올려드릴 이 브레인의 스페셜 리포트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질 거냐? 한국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이 두뇌 훈련 분야에 네, 국가 공인 자격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 올려신 분이 교육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지덕체 교육을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런 이제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공고화됐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대량 생산 체제에 용이한 방식을 빠르게 국가 인적 자원 개발에 도입돼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흐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음모론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분명한 시대의 흐름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갖는 의미를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사회 정서, 역량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해야 될 자격이에요. 왜냐? 심신,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그리고 뇌에 대한 두뇌 훈련 분야에서는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갖고 계신 분도 조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서구하고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브레인 트레이닝, 두뇌 훈련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얘기해요. 인지기능 1번, 2번은 창의성 훈련. 근데 대한민국의 국가공인 자격 체계에는 뭐가 먼저냐면 기초 두뇌 훈련이 먼저예요. 기초 두뇌 훈련은 몸에 대한 거예요. 서구에도 없는 그 몸이 왜 한국의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에게는 가장 첫 번째 레벨로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체계화를 잘했습니다. 서구 거를 갖고 왔죠. 서구의 발달된 뇌과학 부분을 갖고 왔으나 우리는 심신이원론의 나라가 아니죠. 심신일원론의 나라입니다. 몸과 마음은 원래부터 하나지. 어떻게 몸과 마음이 따로야? 네. 그런데 명상을 왜 미국에서 인정 안 했겠습니까? 오랜 기간. 어떻게 마음의 작용이 몸을 바꾼다는 거야? 어떻게 이게 순서가 안 맞죠. 뭐 인식할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몸은 천상의 마음은 천상의 영역인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네. 거꾸로도 되고 반대쪽으로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뇌체조 훈련, 네, 기초 두뇌 훈련이 1번입니다. 이것이 왜냐? 이 브레인 트레이너 국가공인 자격 체계를 제도화한 곳이 지금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대학원, 내교육 대학원이기 때문이 즉 내교육 학문을 기반으로 교육부의 국가공인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최신의 뇌과학의 학문 체계와 또 아주 아시아적, 특히 한국의 이런 옛 사고 체계를 결합한 겁니다. 신라의 화랑이든 네, 예전에 단군 조선의 국자랑이든 우리는 지덕체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 공부하는 고구려 신라의 화랑들이 있습니까? 네, 신라의 화랑이 국가 인재였는데 공부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베이스가 뭐였냐는 거죠. 몸이냐, 지식이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확장하는 거는 지금 시대가 그 트리거를 쏘았어요. 이 트리거를 쏘았던 게 바로 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더 이상 브레인 롯,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출현할 만큼 이제는 스마트폰, 이런 액정과 스크린과 주고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세대가 출현했다는 위험성을 갖습니다. 뭐 이런 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뇌는 지구 마지막 끄트머리 역사에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나왔고, 여기는 지극히 태양빛 하나로, 즉 자연빛 하나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인간의 뇌가 적응해 왔어요. 그게 99.99%인데 불과 200년 사이에 이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뀐 환경 첫 번째, 어, 인공빛이 많아졌어요. 네, 인공빛의 세상이 됐어요. 불과 200년 사이에. 뇌가 교란을 일으키겠죠. 어떤 교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바이오 클락, 생체 시계가 무너집니다.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 외부에서 빛이 들어가서 이 식교차 상액이라는 곳을 통해서 내분비계나 이 송가체, 빛의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 영향을 받는데, 인공빛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뇌는 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빛인지 인공빛인지. 일단 들어오면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당연히 불면이 심각해지겠죠. 불면이 심각해지면 치매가 급증합니다. 불면과 치매는 아주 상호관계가 많다고 임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현재는. 그래서 생체시계의 교란, 뭐 유명한 실험도 있습니다. 도심에 사는 사람들을 일주일간 숲으로 데려가면 인공빛 멈추면 실제 자는 시간이 2시간 빨라집니다. 생체시계가 그게 원래 바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심에 사는 분들은 일단 생체시계가 교란되어 있는 상태이시다. 멜라토닌이 왔다 갔다 한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덜 되면 잠을 못 자죠. 영국 같은 나라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옵니다. 해가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외적 변화고요. 안쪽 변화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뭐 누가 뭐래도 뇌 안쪽 변화의 가장 불균형은 움직임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 드리고요. 지금 이런 세대가 출현했다. 위험한 세대다. 부모와 교사들이 이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밥 먹는데 청소년들이 유치원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나온다?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집안의 룰을 정해야겠죠. 정보의 종속성이 커지는 팝콘 브레인. 팝콘을 튀겨서 뇌가 단기적인 거에만 반응한다. 도파민 중독. 중독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도파민이 오히려 부족한 친구들도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내향성이고 도파민이 부족하면 무기력에 빠지고 더 심하면 정말 정말 심하면 네, 파킨슨까지 갑니다. 네, 움직임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도파민이 살짝 넘치면 활력이 넘쳐요. 나쁜 거 아닙니다. 도파민의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살짝 적거나 살짝 많은 거는 경계선에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활력이 있거나 내면 성향성일 수 있죠. 그런데 넘치는 게 지나치면 중독이 됩니다. 더 지나쳤다 끝까지 가면 조현병이 돼요. 결국 핵심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찾냐? 몸을 찾아야 돼요. 마음이란 건 허상 같은 거라 바로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몸하고 몸의 상태를 끊임없이 대화하는 친구들. 네, 이런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죠?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세컨 브레인. 장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은 네, 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 얘기.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지금은 저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스펜서 앤 스펜서가 유명한 그 심리학자의 역량 모델입니다. 또 여기 이제 학습 기제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 지금 정말로 리더로 키우고 싶으면 저 빙하 위에 있는 기술과 지식을 키우는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뭐냐? 이 빙하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거, 신념에 대한 거, 긍정 심리에 대한 거, 정서에 대한 지능 조절에 대한 거, 회복 탄력성에 대한 거, 근원적 자신감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들을 인간 내적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뇌교육이 추구하는 초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셀프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인데 셀프가 중요해. 즉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어야 하겠죠. 저도 뭐 그 TV 보다가 홈쇼핑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요. 그때 제가 물건을 사면 제가 산 게 아니겠죠? 네, 저의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주문을 하게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이 우리나라 제가 작년에 대한체육회 연수를 한번 갔는데 이 국가대표급들은 한 70m 광역까지 거리가 있는데요.
활을 쏘는 순간 10점, 9점, 8점, 7점을 안 돼요. 활이 안 닿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어떤 감각이 있겠죠. 미세한 감각. 내가 호흡의 맥박이 어떤지, 내가 자세가 어떤지, 떨림이 어떤지, 그 몸에서 오는 그 미세한 감각의 차이를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호흡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멘탈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관역의 몇 점인지를 알아차리겠죠. 이거는 무슨 감각입니까? 이 감각은 뭐죠? 이거는 외수형성 감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감을 감각의 전부라고 잘못 배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치 IQ가 전부인 것처럼 배웠던 시절처럼요. 외수형성 감각은 뇌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너무 지나치죠. 지금 현대인이 잃어버린 감각은 내수형성 감각. 몸에서 올라오는 인트로셉션이고요. 우리가 계단을 알아서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이 고유수용성 감각, 위치와 방향과 운동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어서인데 현대인들이 이 감각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됐는데요. 잘 못 뛰어요. 공을 던지면 잘 못 받아요. 잘 넘어져요. 어딘가가 뭔가 네 감각이 점점 결여돼 가는. 그래서 지금은 외부 감각이 아니라 내부 감각, 몸으로 돌려야 되는데 하도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뭔가의 큰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줄넘기도 가르쳐요. 줄넘기 학원을 보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뇌의 본질은 무작위적 움직임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데 모든 걸 테크니컬로 가르치면 뇌가 회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가르칠 수 있습니까? 무작위 반응이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부모의 문제예요. 이거는 교사들의 인식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흐름이 많아졌고 이제 뇌교육 그 학문에 대해서 이런 내적 역량을 개발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학석 박사가 갖추어져 있는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은 늦었는데요. 뇌 활용 분야에서는 학석 박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 원리 방법, 실제적으로 뇌에 대한 훈련 체계를 갖춘 원천 기술 5단계, 인간에 대한 생물종의 진화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의 고대의 이런 신라의 화랑, 국자랑 아주 한민족의 어떤 선도라고 하는 수행 체계 이런 것들을 인도 요가처럼 한국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갖는 이런 아주 원리 체계의 훈련들, 우리 K 명상 같은 거죠. 이런 훈련들. 그래서 지금 끝으로는 내교각과에서 이런 모임도 하나 발족을 했습니다. 사회 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모임을 발족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특강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 연구 모임에서 7월에 발족을 했는데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뭐 멤버 피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내교학과에서 이런 거 조금 연구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오늘 특강도 하게 됐고요. 이번 주 일요일은 오프에서 세미나도 여기 서울학습관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도 냈습니다. 3월 달에. 하도 주인을 잃어버려서 뇌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 오늘 강의가 조금 뭔가 들어봤음직한 내기였다고 하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네, 뭐 자주 못하다 보니까 많이 하진 않는데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조금 전달하고 싶은 그런 뭐 책임감,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